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여러분 다들 돈 많이 벌고 계십니까? 지금 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 못 벌고 계시다면 정말 포트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 해운, 조선, 건설 이런 완전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위한 그런 산업군에 치중해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언택트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약간 신산업 쪽, 뭐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장이 좋아가지고 다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쉼없이 달려오고 있어요. 잠깐의 조정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주식을 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적은 비중밖에 못 담다니 내가 정말 바보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많은 비중을 용기 있게 담았던 분들 또는 코로나 사태 때 그냥 에이 참아보자 하면서 잡고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 그 결실을 맺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주식시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불안불안하기는 해요. 불안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해서 증권사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수를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45조 원입니다. 최고 50조 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SK바이오팜 청약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뒀던 경우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지금 대충 평균으로 봤을 때 45조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증권사에 대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현금과 가까운 CMA라는 게 있습니다. CMA의 대기 자금도 한 58조 원 정도 돼서 전체 우리가 즉시 바로 매수를 누를 수 있는, 당일날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거의 100조 원이 넘어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 CMA는 한 50조 원 내외였어요. 그래서 75조 원, 70조 원 이렇게 유지가 되던 게 지금은 100조 원 넘게 증시에 들어올 준비를 딱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이 너무 좋으면 많은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뭐 건설 이런 거를 들고 계신 분들, 옛날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 개인 투자자들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평소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는 회사를 사겠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처럼 평소에 자기가 알던 회사부터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100만원, 200만원 들고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류일 겁니다. 또는 뉴스에서 많이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탄데 테슬라 이야기 맨날 나오죠. 뉴스를 한번 보면 나도 투자하니까 이제 경제신문 볼까 하면서 봤는데 테슬라가 $1000 넘고 $1100 넘고, 예전 같았으면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일냈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2차 전지 이까지는 연결을 시켜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많이 샀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도 많이 샀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매수 버튼을 많이 눌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치주라고 알고 있는 어떤 땡땡 이런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처음 신규로 진입을 해서 그런 회사들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친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신규 투자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회사, 또는 굉장히 쉬운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뉴스를 보다 보면 소부장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깔렸고, 거기다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적응해야지.
저도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를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래도 성과는 조금 내고 있어요. 다행이죠. 저는 보통 가치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경우,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엔 운이 좋게 조금 회복은 했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인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넣어도 이자율 1% 주는 거예요. 왜 1% 받는 것보다 삼성전자 사면 그래도 3%에서 4% 배당을 준다는데 1%보단 낫지 않겠니? 그럼 이 정도 위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삼성전자가 설마 망하겠어?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 들어왔고 삼성전자를 쥐고 있는데 안 오르는 거야. 이게 안 올라.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거 없을까? 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다른 데로 좀 번져 갔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투자를 길지 않은 세월 14년 동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전에 신라젠이 15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때 조금 과열이 심하다라고 느꼈었고 그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느끼는 3, 4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느끼는 과열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희소한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신라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때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플러스 신라젠까지 겹치면서 바이오의 폭등을 만들어냈던 경우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광범위한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희소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스포츠 토토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좀 놀러 가야 될 아니면 다른 돈으로 이렇게 유흥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장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과열된 적이 몇 번 있었겠죠.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훨씬 더 전에 과거에도 이런 투자 과열 양상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늘 조정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이런 특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끝없는 유동성 파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 트리거,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연준이 돈 푸는 걸 줄인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경제가 회복이 돼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시 어떤 사건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유동성에 어떤 파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도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텐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이 뜨더라도 큰 충격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분기가 많은 애널리스트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3분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4분기에는 보복성 소비가 일어나면서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 4분기에 폭발적 실적 개선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1년 후의 이익, 1년 후의 이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에 굉장히 많이 보복성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다 회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등등 거기는 아직도 환자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시 셧다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의 어떤 한 마을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몇 개 주는 너무너무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셧다운을 하고 있어요. 애플의 상점도 닫고 있고 몇 가지 스토어들, 맥도날드 이런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닝 쇼크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셧다운을 하고 나서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환자 수가
적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하루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발생하는 선에서 잘 막고 있지만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라는 실적이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이미 국가의 신용등급도 낮고 국가 자체가 부채 규모도 크고 어떤 기간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남미의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또 어떤 산업 중에서는 항공사가 특히 어려워요. 요즘 항공사가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뭐 부산에어, 서울에어 등등, 에어서울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많은 항공사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항공사들이 다 대부분 리스를 하고 있죠. 항공기를 리스를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항공산업이 좋지 않으면 리스를 다 반납을 하거나 리스 계약을 종료를 한단 말이에요. 종료를 하다 보면 리스사들, 캐피탈사들까지도 이게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늘 빌려주고 있는 상태여야 어느 정도 돈을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융통을 하는데 항공기를 반납을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반납받은 걸 다시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감가상각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캐피탈사나 뭐 보험사나 이런 리스를 해주는 또는 자산담보부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특히 미국의 허츠라고 1위 렌터카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파산 보호 신청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3분의 1 정도를 리스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리스를 해준 그 캐피탈사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운용사 이런 데서 그거를 허츠사에 리스를 해줬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의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도 걔네가 부담을 해야 되고, 중고차를 다시 팔려고 내놔도 갑자기 10만 대 20만 대가 쏟아져 나오면 중고차 가격이 푹 떨어지겠죠. 손상도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츠에 빌려준 캐피탈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돈 빌려준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뒷단으로 가면서 서서히 여러 회사들이 부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항공기 또는 선박, 자동차 이쪽에서 자산담보부 채권, 자산담보부 대출 이런 게 연계되어서 많은 좀 자산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잠깐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좀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좀 위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오르면 오르는 건 다 먹어줘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버티다 보면 몇 달 안 지나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완전히 대비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생각한 일이 터졌구나, 아이고 현금 좀 만들어 둘 걸 하면서 후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모두가 가즈아 외치고 모두가 돈을 버는 이런 행복한 세상, 이런 행복한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저도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승장이 미국에서 2016년, 2017년에는 매달 한 3%, 5%씩 계속 올랐어요. 그런 골디락스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한 2년 넘게 이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급등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오랜 기간 오르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4달 만에 급등을 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희소한데 그 희소한 경우가 6개월, 1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1000, 1200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거는 좀 아무리 유동성이 많더라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들 똑똑해서 코스피가 2200, 코스닥이 한 750 정도면 다들 매도세로 돌아서세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건 좋지만 제가 원하는 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하락장이 오거나 그럴 때는 잘 대비를 하시고 상승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